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81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다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달타령님. 새날에서는 패널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백신을 맞은 자와 안 맞은 자. 저는 맞은 자에 속합니다. 오. 그래서 말을 해봤습니다. 맞고 어땠어요, 좀? 네,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 자랑을 많이 해서 뽕을 좀 뽑으려고 합니다, 지금. 어땠어요? 얼마나 알았어요? 맞고 한 이틀 정도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른 분들도 보니까 48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깔끔하게 낫는다고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약도 이렇게 같이 먹는 거 아닌가요? 타이레놀이요? 타이레놀. 네, 타이레놀을 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사서 먹어본 건 처음. 약을 네. 이렇게 드셔야 버틸 수 있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근데 엄청 또 많이 먹진 않았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지난주 방송 뭐 보셨을 거고 주변 반응은 좀 어때요? 저는 저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데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약간 힘이 좀 나고 이제 새날 이 청국장 코너를 계속 준비하면서 뭔가 좀 다른 분들이 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실 법한 그런 이슈나 이런 숨겨진 것들을 조금 많이 말씀드리고 소통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주위 분들 반응은 또 어땠어요? 제 주위 분들은 뭐 저한테 뭐 못했다라고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재훈님은 되게 항상 좋은데 포커스를 잘 맞추시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또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감사하게 그런 반응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중요하죠. 의성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조깅하면서 들었어요. 조깅하면서 이제 제 목소리 듣는데, 저는 굉장히 힘이 나던데요. 목소리에 본인의 목소리에. 제 목소리에. 좋아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들 나랑 비슷한 과셔. 약간. 초긍정. 긍정.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제 목소리 못 듣겠던데. 지금도 저는 좀 제 목소리 듣는 게 이상한데요. 저도 그렇긴 해요. 아니 근데 달탈형님도 목소리 되게 좋으시다고 주위에서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누가요? 그리고 되게 좋은 데만 포커스를 맞추셔서 그래요. 한 분 나오면 이제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제 주위 분들이 되게 웃는 게 매력적이시다, 뭐 목소리 좋으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좋은 자세입니다. 생존 본능이죠. 맞아요. 저도 주위에서 뭐 이렇게 청국장을 보는 사람들 뭐 이렇게 여기저기 연락이 왔는데 뭐 일단은 되게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앞으로 계속 각자의 캐릭터도 구축해 가고 주제 같은 것도 뭐 계속 하면서 뭔가 방향을 좀 잡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앞으로 계속 호흡도 맞춰가고 또 더 많은 청년들과 또 기성세대 분들 사이에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달타령님 주위에서는 좀 어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변에 잘 물어보지를 않았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화자찬으로 시작하니까 참 좋네요. 그렇죠. 나라도 나를 사랑해줘야죠. 아무튼 시작은 되게 괜찮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오늘 뭐 준비한 주제를 한번 자연스럽게. 근데 저는 왜냐면 첫 화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휘둘릴까봐 저는 일부러 그래서 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기조로 저희가 몇 화 정도는 이렇게 쭉 해보고 저희 색깔을 잡아나가 보고 그 컨셉에 맞는 이제 캐릭터들이 각자 다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몇 화 쌓아 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하나 해보고 또 거기에 또 반응에 따라서 휘둘리고 왜냐면 사실 처음에 비호감이었던 거를 캐릭터로 또 가져가가지고 본인만의 매력으로 살리시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제 웃음소리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냥 그러든 말든 그냥 웃는 거예요. 그쵸. 원래 뭘 해도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저도 최대한 뭔가 진짜 비판과 비난은 구분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뭐 앞에 말씀 주셨듯이 계속 2화 뭐 10화 하다 보면 스스로 그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지난주에 해보면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4명이고 한 50분 조금 넘게 이제 방송하잖아요. 그리고 뉴스도 이슈도 한 2개, 3개 정도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뉴스 하나만 해도 되게 굵직굵직한데 이걸 시간을 쪼개서 쪼개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긴 되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뉴스가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혹은 내가 조금 전문성이 있는 이야기 혹은 언론이나 이제 주변에서 조명해주지 않는 이 뉴스에 대한 관점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욕심 버리고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관점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할까 싶더라고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 대표님 말씀해주신 거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어차피 진짜 그 뉴스나 언론 이런 데서 크게 주목을 받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어차피 제가 아니어도 더 뛰어나신 분들이 다 자세히 설명해 맞아요. 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약간 좀 그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드리고자 약간 그런 좀 포커스를 저도 맞추고 있습니다. 예. 네, 뻔한 얘기 잘 들었고요. 예.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말에 동의를 한다. 뭐 그런 그렇죠. 내용입니다. 그럼 그냥 동의한다 그러면 되지. 시간을 그래. 이렇게 잡아먹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동의합니다. 그럼 너무 성의 또 없잖아요. 유대감이 드네요. 예. 알아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그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어떤 분이 하실까요? 달타령님 아니면 저 지난주에 제가 먼저 했으니까. 그래요. 다른- 그러면 의성님? 먼저 할까요 오늘은? 네. 네, 저는 오늘 뉴스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경북 문경시에서 이제 베트남 여성들과 관련된 이제 뉴스가 이제 크게 일어났었는데요. 이제 예. 인구 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이제 프로젝트였어요. 네.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이촌양도가 상당히 이제 짙어지면서 이미 한 2000년대 후반쯤부터는 이미 지자체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농촌 총각들의 국제 결혼을 지원해주는 그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었고 지금도 한 20-30개 정도의 시, 군, 도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문경시 건 약간 결이 달라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국제 결혼을 지원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다른 외국의 여성이랑 결혼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결혼을 했을 때 이렇게 돈을 지원받고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하지만 이렇게 돈을 받는 제도였는데 그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이 문경시 같은 경우는 대상이 더 특정이 되어 있었어요. 베트남 유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20대 베트남 여성들이었던 네. 거죠. 이제 그것을 문경시에서 프로젝트화해서 우리 출입구 관리사무소 쪽에다 홍보해달라라고 해서 출입구 관리사무소 이제 관련 부처에서 이제 홍보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인권단체 그리고 우리 이주 여성 단체들이 이제 그 국가인권위에 이제 진정도 내시고 시위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문경시에서도 하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인권위에서 이제 하는 과정에 절차에 따라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비판을 많이 이제 받은 일이었어요. 뭐 물론 인권에 대한 측면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사려 깊지 않게 만든 정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상처를 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 아예 용어로서 베트남 귀한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베트남 내에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 출신의. 그러니까 한국으로 결혼을 하러 결혼을 하러가 아니죠. 돈을 벌려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으로 갔다가 이제 이혼해서 베트남으로 돌아오시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갔을 때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환양녀라는 말이 예. 네. 있었던 것처럼 그런 환양녀 같은 그 대우를 받아요. 집에서도 못난 딸이 돼버리는 거고 동네에서도 동네 창피하게 만든 한국 가서 결혼도 실패한 뭐 그런 안 좋은 딱지가 있어서 동네에 살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도시로 나가려고 한다면 이제 도시에서 살 때는 뭔가 좀 배운 게 있고 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한국에 이제 젊었을 때 결혼을 해서 갔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제 그러면서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베트남에 있는 결혼을 실패한 이제 귀한 이주 여성들을 지원해주는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골자는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나라 농촌을 좀 살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우리 이제 결혼을 실패하게 되면 우리 농촌에 있는 총각들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이고 또 남의 나라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 또 그 가족들 그 사회에도 또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좀 펼칠 때 특히 어떤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 사려 깊게 더 나의 어떤 책무와 책임을 느끼고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뉴스. 저 근데 이 얘기를 있었습니다. 들으면서 약간 하나 또 문제점이었던 게 이 무사 안일주의를 가진 공무원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출입국 사무소에 홍보를 부탁을 해서 거기서 또 홍보까지 마쳤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엄청난 여러 가지 과정들 중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인식을 한 사람이 없이 그냥 쭉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구멍인가 이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기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농촌 공동화 현상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고 뭐 네. 출생률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꾸준하게 해왔던 어떤 정책적인 관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 발 더, 한술 더 뜬 정책이 이제 나왔을 때도 그 심각성을 이제 인지하지 못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출입국 사무소 같은 곳도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그 뭐죠? 한나아렌트가 얘기했던 이 버튼 그냥 막 누르는 거 뭐였죠? 악의 네네. 평범성. 아, 악의 평범성, 네. 아이만 이야기 같은 뭐 그런 네. 이야기들이랑 좀 연결이 되는 상당히 책무성이 없는 그런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 그러니까 꼭 이 정책뿐만 아니라 뭔가 이 책상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주의자들끼리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별이냐 보편이냐 뭐 이런 걸로 얘기할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상인을 비롯해서 시민들은 죽어가고 있다. 뭐 니네들 근데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배부른 데서 막 에어컨 쐬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확실히 그런 걸 보더라도 가끔 그러니까 저도 뭐 엘리트들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은 아닌데 가끔은 그 너무 본인들의 입장에서 네. 그리고 본인의 환경에서 이런 거를 진단하듯이 정책을 내니까 가끔씩은 뭐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뭔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도 내고 다시 철회하고 반성하고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또 어떤 부작용들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변화가 옳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지키는 게 옳다는 아니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막 부작용도 있고 때로는 잘 가는 방향인데도 우리가 아직 그 사회 분위기가 좀 못 따라서 그게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작용들을 계속해서 거쳐가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그 진일보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가져오신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훈님은 좀 어땠어요? 근데 저도 뭐 이 관심이 없었던 그런 그런 내용을 갖고 와 주셨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저도 좀 약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앞에 뭐 희도님이나 저기 달타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예. 앞에서 워낙 얘기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방금 희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의 이런 반면교사를 삼는다든지 조금 더 피드백을 해서 조금 더 진일보된 이 결혼 정책을 가져가고자 특히 국제결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결혼했을 때 1,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급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중요한 건 한 10여 년 넘게 농촌 지원 대책 사업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농촌 공동화 현상에 어떤 나아짐이 있었나요? 어떤 발전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많이 바꿔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제를 해서 한 5년 정도 이제 결혼하신 부부와 이제 지자체가 같이 적금 붓듯이 한 5년 정도 부어서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이라든지 좀 계속적 지원으로 가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문경시에서 이번에 조금 이제 핀트가 살짝 달랐던 그런 정책을 좀 취했다가 이제 많이 비판을 좀 받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되게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좀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터진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이 농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 결혼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나 이런 게 되게 복합적인 문제들인데 네. 이게 젊은 청년들이 뭐 2030, 40 되게 많은 세대를 포함해서 사실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결혼할 때
돈을 뭐 1,000만 원 주니까 결혼해야지라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역 균형 발전도 그렇고 세대 간 세대 내에서 양극화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복합적인 문제들 풀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그냥 뭐 이런 혜택 좀 줄게, 애 낳으면 이런 거 해줄게, 결혼하면 이런 거 해줄게 이렇게 너무 좀 쉽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진짜 지름길은 없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또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대부분이 모르고 넘어갈 네. 수 있었던 소식을 이렇게 가져와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해볼 지점이 되게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보탤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방금 달타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청년들의 어떤 결혼관도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 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고려하는 어떤 대책 같은 경우는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농촌의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뭐 꼭 농촌에 있는 총각들, 총각이라는 단어도 사실 요즘 잘 안 쓰죠. 농촌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지역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을 많이 좀 보시고 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서 폭을 좀 넓혀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웃으시죠? 박수를 따라칠 뻔하셔가지고 치셔도 돼요. 다음 박수는 본인이 아니, 한번 치시는 걸로. 박수 전담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순간 그거는 이제 이거 컷 하려고 한 건데 저는 이제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분위기가 와 이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방청객 옆에 네, 그러니까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그럼 옆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그래서 뭐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박수 치려고 딱 올렸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황급히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또 봤어요, 엄청.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네. 뭐가 올라왔다 내려가더라고. 아니 슬쩍 했다가 바로 내렸거든. 근데 갑자기 보셨네 또 그거를. 역시. 좋아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한번 그럼 제가 주제, 다음, 예. 저는 굉장히 요즘 커뮤니티에서 핫한 소식을 또 이렇게 말씀드릴까 하고요.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중도인 척 하면서 극우 성향을 띠는 그런 어떤 이슈 유튜버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구독자 한 100만 정도 가까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이 새날 구독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네.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누구라고 특정해서 얘기할 순 없지만, 근데 어쨌든 그분이 지금 한 커뮤니티에서 집중 타깃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국내의 자동차 커뮤니티 중에 굉장히 큰 커뮤니티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커뮤니티를 평소에 이 극우 유튜버가 뭐 대깨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뭐 좌파다 틀딱이다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의 성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송에서 비하를 했었어요. 자기 방송에서. 거기 있는 집단의 사람들은 뭐 다 대깨문이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발생된 이슈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커다란 그런 것들을 자기 채널로 무단으로 허락도 없이 그냥 불펌해서 가져와서 마치 자기가 이 사건을 뭐 대표적으로 주도하고 해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풀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상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댓글들 달리는 것도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옹호하는 식으로 달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게 번져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평소에 우리를 대깨문이다 틀딱이다 뭐 안 좋은 얘기 모욕 비하는 다 하면서 우리가 해결한 이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슈들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자기 영상에 그대로 수익을 목적으로 쓰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이제 약간 신비주의 컨셉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얼굴을 다 가리고 네. 자기 신상 정보를 다 가리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신상을 알아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약간 커뮤니티 측에서는 왜 익명으로 활동하면서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안 좋게 얘기하고 수익은 다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하냐 해서
그 사건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굉장히 불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관련 영상들도 다 지금 거의 상위로 올라가는 그런 거라서 저도 이제 미약한 채널이지만 약간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나 그런 분들이 2030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동참해서 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미 좀 보셨나요? 재미. 재미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도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저도 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로 이 그 유튜버는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을 예. 일베 토착 왜구라고 표현을 한 적도 있었고 네. 뭐 문재인 대통령님 사진을 이렇게 자기 영상 메인에 걸어놓고 뭐 한국의 뭐 출산율 막 이런 거 문제 제기하면서 뭐 한국이 소멸한다 막 이런 식으로 영상 그 어그로라고 하죠. 어그로를 끌고 또 뭐 최근에는 또 뭐 이준석에게 털린 김어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그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안 나오면 모를까? 진짜 막 100만 막 몇백만 가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정치나 시사를 잘 모르는 어떤 2030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런 거에 선동될 수 있다. 뭐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네. 그 좀 어떤 채널인지 아마 들으신 분들 다들 잘 아실 것 같고 네. 그런 채널이 심각하다는 걸 최근에 재보궐선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체감하셨잖아요. 네. 또 저희는 오래전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이런 걸 많이 얘기했었는데 확실히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사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차피 진영 논리다라고 하면서 보통 걸러버리는데 그런 아까 뭐 이슈를 표방하고 있고 혹은 뭐 비슷하게 다른 채널들은 뭔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고 뭔가 이게 되게 팩트를 전하는 것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믿는 청년들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간중간에 뭐 토착외구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진짜 그렇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마 직접 앞장서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고 아직까지 그 신상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그 가까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희도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요즘 유튜브라는 게 영향력이 진짜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30 세대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정치나 시사 쪽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회가 돌아가는 이슈 이런 걸로 이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짜로 중도인 척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안 좋은 얘기 그리고 혐오 단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크게 영향을 받는 실제로 저도 이제 뭐 학교나 이런 데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가서 이렇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걸 제가 몸소 또 그런 깨달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진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떠세요, 달타령님은? 이런 비슷한 고민을 좀 해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근데 또 여기서 심각한 점은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청소년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기성세대들한테 심각한 문제예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반응이 뭐 온라인 한 줌인데 뭐 아직 어린 친구들이 보는 건데 뭐 라는 반응이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 이쪽 분들이건 저쪽 분들이건 상관이 없이 그런데 지금 계속 곳곳에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도 밝혀졌고 이미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댓글 알바라든지 온라인에서 공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왜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 되면 그런 활동을 하는 거고 심지어 뭐 거기에 자꾸 뛰어드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연결돼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 사람이 또 좋은 모델이 돼서 돈을 벌다 보니까 그 옆에 또 계속 그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저희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왜 봐라고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는 친구들은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좀 심각한 걸 그렇게 봤어요. 이게 뭐 10대부터 30대까지 굉장히 좀 특히 이제 좀 남성분들이 좀 많이 보는 채널이에요. 왜냐면 뭐 좀 안티페미적인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근데
2030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인지를 하고 있고 아 얘가 비읍시시지만 난 얘 그냥 재밌어서 볼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댓글만 봐도 사실 그 반응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10대나 10대가 아직 되기 전인 친구들한테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온라인에서의 어떤 진짜 정책이나 법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기 얘기를 들으실 게 아니라 어떤 그 처방을 해주셔야죠 이제 특위에서 이게 그러니까 미디어 특위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6월 7월 안에 입법을 할 게 몇 가지 있고 그게 포털 개혁, 뭐 언론 개혁 이쪽에 초점 맞춰져 있는데 이게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제도화하고 또 이런 유튜버 양성하는 차원에서도 뭔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겨놓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왜냐면 특히 사춘기 시기에 좀 자극적인 거에 꽂히게 되고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선한 것보다 선한 거는 되게 재미없고 막 따분해. 근데 막 자극적인 거는 어쨌든 너무 좋아. 막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돈까지 버는. 그래서 혐오의 상품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혐오의 상품화, 혐오의 산업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일단 그런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걸 당위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쪽에서도 그런 걸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성공할 수 있다는 롤모델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정재훈님의 유튜브가 개인적으로 크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그리고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게 5년, 10년, 막 20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토양 자체를 바꿔가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너무 멀고도 험한 길인데 어쨌든 이렇게 직접 뛰어드신 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고소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엄청 큰 결심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 유튜버라는 게 또 어떤 부분에 심각성이 있냐면 이게 익명으로 활동이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채널을 그냥 뭐 아무 걸로나 하나 파놓고 얼굴 가리고 마스크 쓰고 예를 들어서 모자 쓰고 뭐 가면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 정보를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고소나 고발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고 더 자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혐오나 비하 이런 것들도 지켜보다 보니까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익명이라는 것에 가려져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심각하지 않나. 왜냐면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진짜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왜냐면은 사실 단순하게 그냥 정부를 욕한다, 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엄청 반민주적인 세력이 계속해서 이거를 의식해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의성님 혹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저는 사실 조금 또 다른 관점으로 제가 가진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되게 독재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인해서 지금 진짜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인간을 만들어낸 사회의 현실이 지금 2021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어떤 사회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단순하게 시험 찍는 공부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뭐 사실 뭐 5.18은 뭐 빨갱이 북한의 소행이다 뭐 이런 말들부터 해서 몇 마디 토론해보면은 사실 밑바닥 다 드러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고 생각하는 뇌가 이제 근육이 이제 길러지지 않고 했던 것들이 지금 같은 이런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유튜버들에 대한 그런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길러낼 때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거 되게 연결돼서 제가 가지고 온 주제랑 좀 맞닿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먼저 일단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오히려 지금 이게 좀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 필터 버블이라고도 하잖아요. 계속 자기가
그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만 계속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확증 편향이 오히려 예전보다도 훨씬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말씀해주신 지점이 너무 저는 되게 와닿고 좋은 게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거. 근데 이제 저희가 맨날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둘러싸여 있고 계속 이것만 옳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원래는 이 표준 편차라는 게 양쪽이 작고 중간이 되게 많이 있는 이런 분포인데 요즘엔 되게 이렇게 오히려 양극단이 엄청 많고 중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되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그 주제가 미디어 바우처법인데 앞으로 이 미디어 바우처법 말고 다른 어떤 법안 같은 걸 할 때도 좀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 영상 지금 몇 편까지 올라왔죠? 본인 그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한 4개 정도 올린 것 4개 같아요. 정도.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실제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가봐도 나도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롤모델이 되는 롤모델. 경우도 있죠. 예. 이게 우리 일반적인 뭔가 본인들의 뭐 상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게 실제로 시장에 되게 큰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는 파급력도 엄청난 데다가 나도 저 제2의 그런 채널처럼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히 또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직접 또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라서 그런 점은 전 되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식 전해주시고 예. 뭐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예. 저도 앞으로 그러니까 나 얘기 다 한 줄 알았어. 근데 어쨌든 예. 뭐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나요? 네, 추가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이 진짜로 심각하게 반대에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솔직히 방어한다거나 진짜 정말로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채널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계속 노력을 하고 진짜 일선에서 발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출마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출사표를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가? 아무튼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이 이슈도 계속해서 소식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공격 같은 것도 많이 받지 않나요? 그런 이슈를 다루다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슈라는 게 되게 민감한 부분도 많고 아무래도 그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다 다르시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근데 저도 소통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 생각과 또 반대되는 사람의 생각은 어떤가 그런 거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긍정적이시라. 네, 그럼 네, 좋습니다. 무한 아무튼 긍정. 희두한테 전화해서 울고 나 악플 달렸어. 희두야 술 한 잔 먹고 형 악플 달렸다. 장난이고. 네, 아무튼 워낙 네. 또 가깝기 때문에 근데 네, 그쵸. 아마 되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대형 채널이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잘 견디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전해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이거 처음 시작을 하신 게 네. 희두님 따라서 오신 건가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좀 계속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단기간에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문제점이나 항상 상의도 많이 하고 항상 생각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저런 자세라면 이제 온전히 혼자 책임질 수 있다는. 근데 주위에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계란으로 뭐 바위친 거 아니냐 뭐 약간 그런 왜냐면 제가 이제 구독자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대형 사건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너무 무리한 거 근데 아니냐 뭐 계란이라기보단 메추리알 아니에요 거의? 맞지 메추리알로 그냥 계란 메추리가 맞는 것 같아. 아무튼 계속해서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실 거라 믿고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또 달타령님 뭘 보시는 거죠? 네, 시계를. 그래요?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미디어 바우처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기쁜 소식인 거는 민주당에서 뭔가 계속 무능 프레임과 계속 뭔가를 안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좀 생산적인 뭔가 일을 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을 생생내면서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되게 기쁜 소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되게 좋았어요.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정보를 본인들이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포탈에 의해서 정보를 소비하는 네. 사람이 70% 정도인데 뉴스를 그냥 그 대문에 깔아놓는 거를 저희가 볼 수밖에는 없는 그런 구조인데 네. 이런 선택권을 일단 국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하는 점, 그리고 원래 세금으로 언론사에 지원되던 그런 홍보비, 이런 광고비가 1조가 넘었다고 하죠. 1조 800억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바우처로 만들어서 2,500억인가요? 그 정도 금액을 이제 개인들이 선택을 해서 어떤 언론에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고, 또 좋은 점은 전 또 마이너스 바우처가 또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바우처를 지급했을 때 이걸 사측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기사를 쓴 기자한테도 가게 되고 되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언론에서는 이거를 뭐 여러 가지에서 비판하는 지점도 있었는데, 저는 좀 거기에서 비판하는 지점 말고 좀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려됐던 게 뭐였냐면, 사실 제가 읽은 글에서는 네. 그 기자가 읽은 비판 내용이라고 할 거는 사실 되게 우려할 지점이 아니라고 저는 봤고, 첫째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우려 지점은 뭐였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양극단이 엄청 많아지는 문제인데, 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법안이 요술방망이 같아서 이거 하나만 하면 다 해결되는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계속 보완해 나가고, 또 다른 법안과 뭐 2트랙, 3트랙으로 여러 개를 해서 그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법안을 했을 때 지금 유튜브판이 딱 그렇잖아요. 이제 양극단만 있고 중간에 목소리는 없는, 그리고 서로 양쪽에서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약간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좀 약간 포퓰리즘처럼 마치 자기 구독자층이 원하는 목소리만 내는 사람도 있겠구나. 왜냐면 이게 코인 빤다고 하듯이 이게 예를 들어서 슈퍼챗이나 뭐 코인을 빨려고 계속 뭐 어떤 구독자나 아니면 뭔가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유튜브판에는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랑 이런 언론사랑 모두가 다 합쳐서 거대한 유튜브판처럼 이렇게 될 우려도 살짝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언론도 약간 거의 그 정도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저는 그래서 이런 우려점이 있지만 이걸 뚫고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뭐 포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단계적으로 해나가야겠지만, 나중에는 알고리즘을 좀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나랑 비슷한 거를 계속 연결을 해주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을 본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 아니면 이 물건을 산 사람이 또 샀던 물건,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뉴스를 보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눌러본 뉴스를 예를 들어서 띄워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조정을 좀 하면서 뭔가, 아니면 이 사람이 보는 어떤 정치적인 컨텐츠에서 어떤 스탠스가 있다고 하면 뭐 좀 다른 것들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옆에다 놔준다던가, 이걸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면 근데 어떨까? 그게 억지로 조정이 되면 애초에 알고리즘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알고리즘에 인간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인간이 짜는 거죠. 알고리즘이 짜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은 알고리즘이 알아서 이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걸 기업에 공개 못한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그게 되게 문제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AI가 마치 만능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떤 분들께서는 저번에 이제 판사들이 워낙 이상한 판결을 많이 내리니까 판사들 다 없애고 AI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은 그런 판결이 계속 왔던 선례들이 다 집어넣어지면 그거 했던 거 그대로 지금 나오는 거밖에는 안 될 거거든요, 분명히. 왜냐면 그 알고리즘 값을 인간이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철도 양쪽 길이 철도가 2개가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는 노인 1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만약에 아이 5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어디로 우선순위를 해서 어딘가는 희생당해야 한다고 하면 이 가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처음에 인간이 그 값을 넣어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기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좀 사실 철학적인 문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너무 내 문제를 기계로 넘겨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미디어 바우처법이랑 좀 다른 그러니까 얘기인데. 그게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알고리즘 만약에 했을 때 제 생각은 결국에는 만약에 최악은 뭐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이 뭐 반대되는 거라든지 다른 영역을 홍보를 해준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인간이 만약에 개입을 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조정해가지고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걸 주입시켜주고 아닌 쪽에는 막 이렇게 불리하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미디어특위에서 저도 회의하면서 막 비공개 회의를 막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거야.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도 결국엔 기업에서는 기업의 그 어떤 영업 비밀이라고 하고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자체를 시민들은 알 수가 없고 하니까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그 불신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가 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리즘을 지금 무슨 영업 비밀인 것처럼 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 법을 제정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걸 공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거를 사측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70%가 뉴스를 그걸로 소비하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공개도 안 한다는 게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미디어 특위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민원연이든 어떤 아니면 방통위 방심위 여러 가지 그런 뭐 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조직들이. 그럼 어떤 단위에서는 그거를 좀 공개를 해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뭐 포털에서는 뭐 자세한 얘기는 뭐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포털에서 결국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막 추천한다든지 막 배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포털 네이버에 들어가면 인위적으로 그냥 추천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건데 이런 맞아요. 의견들도 있어요. 결국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 다양성을 말살시키는 거 아니냐. 본인들이 임의로 뭔가 선정한 거를 그 기술이 됐든 인간의 어떤 뭐 이렇게 편집이 됐든 결국에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시다발적으로 획일적인 게 전해지는 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 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맞냐라는 관점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못했었는데 단순히 이제 포털의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하다가 우리의 선택권은 그러고 보면 어디 있지? 왜 내가 굳이 원하지도 않는데 뭐 TV조선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가 메인에 뜨는 걸 내가 봐야 될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고 이거는 포털 얘기고 네. 뭐 유튜브도 사실 또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방법을 꼭 찾는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시사 채널들은 알고리즘 추천하지 말자. 그러니까 계속 확진 편향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막 엔터테인먼트로 막 채널 그 영상 올릴 때 그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네.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걸 막 엔터테인먼트로 올리고 그러거든요. 예능, 막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시사 관련된 뭐 이슈를 문화예술로 풀어가면서 결국엔 똑같은 짓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쪽만 그게- 피보는. 그렇죠. 사실 그게 그래서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아무튼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막 철학적인 문제들까지 연결되는데 좀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의성님은? 일단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사실 올랜덤으로 기사 추천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거는 어떤 인터벤션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업을 하는 언론도 이제 기업이니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고 색깔이 있고 독자층이 있고 할 테니까 그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주려고 개입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미디어 바우처법 같은 경우는 이런 각 언론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더 나름의 공정성이 더 보장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큰 언론사, 거대 언론사들이 이 언론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거의 뭐 BBC 코리아에서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BBC 코리아가 제일 객관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족 전문 노라비코 기자. 특히 코로나 시기에 네, 그리고 사실 뭐 그러면서 전 유료로도 되게 뉴스 많이 봐요. 르몽드 되게 좋아하고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고 거기는 제가 좋아하는 글로벌 이슈들을 많이 얘기해 주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뉴스들을 주는 매체가 있다면은 저의 돈을 낼 의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에게 공짜의 바우처를 주겠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세금으로 만드는 거니까. 대신 저에게 어떤 바우처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언론사에 내가 바우처를 줄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글로벌 같은 제가 좋아하는 이슈를 다루는 언론들에 저는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포털에 의지하던 시대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자생력 있는 언론사들이 조금 더 많이 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약간 그 재훈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꼭 디테일한 어떤 법안에 대한 해석 이런 거 말고 보통 여태까지 얼마 전까지 네. 시사 이슈 유튜버로 뛰어들기 전까지 뉴스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제목 보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추천해주고 뭐 이런 거. 일단은 그 알고리즘가 말씀하셨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내용을 봤는데 이 비슷한 내용을 계속 추천해 주는 걸 네.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렇죠. 자기가 생각한 어떤 비슷한 방향을 계속 보여주니까. 근데 반대로 진짜 이 어떤 기사를 보고 되게 자극적인 기사를 보고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반대적인 그것도 추천하면 당연히 보게 되겠죠. 왜냐면 내가 관심사를 가졌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또 그게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그 미디어 바우처법 하면서 약간 이게 선한 의도로 조금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복원하게 된다면은 좀 저는 긍정적인 시선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시죠? 진짜 사람 잡는다. 아니 웃으시길래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미디어 바우처법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죠. 가지고 계신데 이게 참 되게 어렵네요. 이게 네. 좀 복잡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저도 알고리즘에 대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근데 진짜 이거는 어떻게 정답이 없을 정도로 진짜 복잡한 부분 같아요. 예. 네, 뭐 알고리즘 얘기랑 미디어 바우처법 얘기랑 막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얘기들을 되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되게 지금 다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어쨌든 좀 어떠세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되게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방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언론을 어디까지를 언론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지금 굉장히 있고 사실은 유튜브로 또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접하는데 그리고 위키트리 인사이트 이런 건 본인이 그 설명에다가 뉴스라고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걸 표방을 해놨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신고만 해가지고 언론사처럼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엄청 다양한데 언론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또 볼 것인가 하는 되게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언론도 언론이지만 포털에 대한 이슈가 너무 지금 큰 것 같다. 결국에는 저희가 예전에 여기 청국장에 네. 그 기자분을 모셔놓고 인터뷰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언론사 내에서 데스킹을 한번 하고 최종 데스킹을 그 포털에서 하게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포털에서는 자극적인 것만 띄우고 클릭수를 계속 먹으려고 하고 또 근데 이게 또 언론사 본인들도 그 자꾸 클릭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제 그런 관계가 계속 되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포털에 대해서 뭔가 규제가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하다. 포털을 언론으로 본다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뭔가 포털이 되게 동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자꾸 행동을 하니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서서히 또 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뭐 저도 미디어 특위가 지금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세한 얘기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도 언론 개혁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은 최대한 6월 내에 진짜 한두 건이라도 꼭 입법을 하자. 늦어도 7월 안에라도 하자라는 강력한 의지는 갖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저도 대략 진행 과정 정도는 좀 소식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우리나라 토종 포털도 해외에 있는 글로벌 포털에 비하면 되게 의리라고 하고 하던데 사실 그 사람들은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세금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너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년 연속으로 G7에 초청이 돼서 이번에 뭐 회의를 가시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뭐 글로벌한 조세 네.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런 좀 글로벌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규제나 제약 같은 걸 좀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제 다 마치셨나요? 네. 혹시 그러면 뭐 따로 못하신 얘기 있으신 분?
오,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G7 솔직히 2년 연속 초청받은 것도 엄청 대단한 건데 그냥 이렇게 스물스물 넘어가잖아요. 이게 다른 정권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많이 그렇죠. 듭니다. 우리 사실 굳건한 한미동맹도 이게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미사일 지침 종료나 네, 이런 네. 것도 어떻게 보면 안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들과 이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참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성과를 가져왔는데도 그걸 되게 우습게 건너뛰려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 이제 저희가 뭐 물론 메인 그 새날 방송에서 다루긴 하지만 거기서 좀 놓쳤던 것들 그래서 저는 네. 오늘 주제들이 대략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합을 맞춰가면서 또 각자의 또 전문성을 또 살려가고 그러면서 또 시민분들과 같이 소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그 80일엔 여기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 멘트는 재훈님께 드리겠습니다. 와 벌써 아니 왜 마지막 멘트 좋아요, 하라고 좋아요. 하시지 편하게. 않았어요? 아 편하게. 네 아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멤버로 해가지고 네. 이거 쳤네. 새 멤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을 맞추고 있는데 네. 진짜 저도 되게 재밌고 또 그 각자의 약간 좀 살짝 다른 분야로 또 시청자분들께 좀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 드리는 게 맞는 거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또 대표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아니 마지막 멘트를 마지막 드렸는데 그걸 멘트. 또 토스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 왜냐면 또 배려와 양보의 아이콘으로 아, 예. 새롭게 자리를 잡으시려고 하나 봐요. 마무리를 할 때는 방송 마무리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예, 돌리면 한 바퀴 도니까 확실히 이해해 주시길 선배님이시라 다르시구나. 네, 아무튼 그런 제가 거구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네. 뭐 이렇게 그 다양한 목소리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청국장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다음 주에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